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박재희입니다. 오늘은 지방선거 날인데요. 이 선거 자체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중요한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정부의 내각 완성의 윤곽이 드러나는 날이기 때문에 귀추가 더 주목되고 있는데요. 내각이 완성되면 본격적인 경제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의 방향성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의 주요 이슈를 정리해보고 6월 그리고 하반기 전망까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도움 주실 분 모셨습니다. 에이블에셋의 유강희 대표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5월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은데 네. 투자자분들은 물론 전문가분들도 어려운 시장이었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그 귀추를 어떤 게 주목이 되나 봤더니 인플레이션, 뭐 긴축 기조 이런 거에 많이 투자자들이 집중을 하고 있던데 네. 어떻게 대표님 보시나요? 네, 일단 5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 장세로 이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고 기업 실적이 발표될 때마다 관련된 관련주들이 좀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전문가분들 역시도 좀 쉽지 않은 시장의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네, 경제 지표에 따라서 불확실성도 커졌고 변동성이 커졌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이 시간에 살펴보고 싶은 내용은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먼저 최근 있었던 그리고 곧 있을 이슈를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6월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좀 봐야 하는지 저희가 함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장 대응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함께 봐야겠죠. 그렇다면 좀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앞으로 시장 상황을 살펴보기 전에 5월 시장의 흐름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이 셀린 메이라고 해서 5월엔 팔아라 이런 말이 있듯이 외국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빠져나가는 5월이었던 것 같은데 이 구체적으로 5월 시장을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5월 증시에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달러가 강세, 즉 환율이 상승을 하고 대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분들의 이탈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23일 기준으로 한국 증시의 외국인 지분율이 한 26.7%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금융위기 이후에 최저치를 좀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5월 하반기로 좀 들었으면서 환율이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면서 외국인 투자자 매도가 조금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6월 달에 이제 외국인 수급이 조금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은 바이든 방안에 따라서 관련주들의 흐름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대감이 좀 선반영됐었던 원자력 관련된 주식들은 조금 안 좋은 흐름을, 부진한 흐름을 좀 보였었지만 반대로 이제 투자 발표가 있었던 뭐 반도체나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 그리고 방산이나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은 좀 좋은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유동성 측면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2020년하고 21년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했었고 이런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주식시장이 좀 좋은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조금 줄어들게 되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늘어나게 되면서 자금들이 이제 은행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을 20일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709조 6,200억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달보다 13조 원 정도 증가한 수치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금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유동성 얘기도 해주셨지만 앞서 환율 그리고 바이든 방안 관련주 그리고 금리 인상까지 짚어주셨는데 대내외 불확실성 요소가 워낙 많다 보니까 투자자 여러분들이 많이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앞으로 투자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네,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환율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은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탈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은
주식시장 수익률이 조금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부진한 상황에서 환율이 오르게 되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손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하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은 무역수지 부분에서도 좀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1달러에 1,000원 주고 사왔던 물건을 지금은 1,100원, 1,300원에 주고 사와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무역 수지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리를 좀 체크를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금리가 인상이 되게 되면은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유동성이 이동이 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좀 이자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도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보통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회사채를 발행을 하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되게 되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개인들 입장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계부채가 상당히 좀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금리가 인상이 되게 되면은 개인들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가처분 소득이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비가 좀 감소할 수 있는 부분들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자재 가격도 좀 상승하는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또 금리가 또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환율, 그 다음에 금리, 원자재는 좀 세 개가 유기적으로 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는 시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에 좀 맞설 수 있는 종목을 찾아서 투자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수요가 증가해서 발생하는 요인보다는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 때문에 발생하는 게 조금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인플레이션을 보통은 저희가 비용 상승형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시기에는 아무래도 매출액 순이익률이 높은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하시는 게 조금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출액 순이익률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높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품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료비가 상승하면은 원래는 제품 가격을 인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해치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제품의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비용 부담을 계속 안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익률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출액 순이익률이 높은 기업들을 좀 찾아서 접근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가장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이제 미국의 코카콜라,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농심이나 삼양식품 관련된 식품주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라면 업계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가격 인상을 어느 정도 반영을 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직전에 가격을 인상을 했을 때보다 현재 원재료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2분기에는 좀 수익성이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 또 라면 값을 또 인상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접근하신다라고 하면은 2분기 이후에 어느 정도 좀 라면값 인상이 조금 가시화되거나 실제로 라면값이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좀 이벤트성으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좀 접근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아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고인플레이션 시대에 이렇게 식품주에 좀 집중을 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는데요. 꼼꼼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좀 짚어주신 부분이긴 한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하면서 이 수혜를 받을 종목들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특히 반도체나 배터리 관련주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집중해서 살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공식 일정으로 삼성전자를 처음 방문을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좀 경제와 안보 관련된 협력을 좀 강화하자는 의지에서 좀 삼성전자를 처음 방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반도체가 공급이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글로벌적으로 좀 공급망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부분들도 있고, 지금 두 번째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좀 견제하는 부분도 아마 염두를 해두고 삼성전자를 처음 방문한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반도체 공급이 좀 부족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특히 부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차 출고를 하는데 많이 지연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신차 출고가 지연되다 보니까 중고차 가격이 좀 많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이션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4차 산업혁명, 그중에서 이제 IT 기업들 위주로 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비디아나 애플 같은 반도체를 설계할 수 있는 그리고 기술력이 상당히 좋은 회사들이 많이 미국에 지금 미국에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런 회사들이 생산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삼성이나 혹은 대만의 TSMC에서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10나노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좀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의 TSMC나 삼성 같은 기업들이 좀 독점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수치로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한국 그 메모리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21년에 한 24.4% 정도,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한 70%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한국과 좀 반도체 관련된 사업들을 같이 좀 공급망을 안정화시키는 측면에서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여기에 맞춰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한 20조 원에 달하는 미국의 파운드리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과 같이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협력 업체들을 좀 찾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이제 동진 세미캠이나 솔브레인 같은 업체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예전에 이제 일본이랑 조금 이슈가 있었을 때 일본에서 이제 수출 규제하는 3가지 품목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뭐 극자외선, 그 다음에 포토 레지스터, 그 다음에 초고순도 불화수소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3가지를 이제 이 두 기업이 삼성과 공동 개발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력을 어느 정도 좀 인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 두 회사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디램과 낸디 플래시를 삼성과 같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좀 지속적으로 협력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 2가지 분야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파운드리까지 같이 한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매출들이 또 추가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미래 첨단 산업 분야에 이제 50억 달러 투자 발표를 했고 전기차 분야에 이제 55억 정도 되는 투자를 발표를 했는데 특히 이제 로보틱스라든지 그리고 UAM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된 투자를 발표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특히 이제 24일에 그 로보틱스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로봇 관련주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지만 조금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배터리 업체들도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전기차 시장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2030년 기준으로 한 602만 대 정도를 602만 대 정도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현대차랑 기아차 같은 경우에 그 중에서 약 한 84만 대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워낙에 유가가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전기차에 대한 수요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신규 차량을 주문해도 지금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이제 이런 공급망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전기차 같은 경우가 마진율이 높고 그리고 큐가 좀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현대차 입장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같이 진출하거나 혹은 미국에 진출하는 현대 전기차와 같이 파트너십을 맺고 협력할 수 있는 배터리 업체가 어딜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면은 SK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지아에 1, 2공장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수혜가 좀 강력하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미시건주에 이미 공장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25년 가동을 목표로 해서 미국에 이제 공장을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3사 모두 좀 가능성은 있지만 그 중에서는 좀 SK온을 좀 더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바이든 방안에 따라서 어떤 관련주가 수혜를 입을지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로보틱스 관련주까지 짚어주셨는데요.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 방한 일정으로 국내 시장이 기대감으로 오르기도 했는데 이 바이든 효과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지속될 수 있을지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혹시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주식 명언 중에서 이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명언이 있는데 이번에도 좀 이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바이든 방안에 따라서 섹터별로 좀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로봇 관련된 것들은 아무래도 현대차가 투자 발표도 있었고, 그리고 삼성과 LG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좀 좋은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도 일단 미국인의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이죠. 아르테미스 성공을 위한 공동 연구에 참여를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2031년에 한국형 발사체인 달 탐사를 자력으로 발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기술 협력을 함께 하겠다는 내용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좀 중요하게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인 KPS 사업 추진인데요. 여기에 이제 정부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수혜가 예상이 되는 종목들도 잘 체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산 분야에 있어서는 국방 상호 조달 협정이라고 해서 RDP 논의가 있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방산 시장이 꽤 큰 시장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협정이 아직까지는 맺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동남아라든지 혹은 중동 시장 중심으로 수출이 이루어졌었는데, 향후에 이제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방산 분야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가 전기차 투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전에 선반영된 부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조금 부진한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삼성의 대규모 투자를 발표를 했고, 관련 협력사들이 이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반도체도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좀 마감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우주항공부터 반도체까지 정말 꼼꼼히 짚어주셨는데요. 이 바이든 수혜주 특히 주목해야 될 업종이 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한 가지 또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업종이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런 정책 수혜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서 접근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 섹터라고 하면은 뭐 재생에너지, 원전, 그리고 항공우주랑 방산 쪽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두는 이유는 미국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1970년도에서 80년도에 건설이 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진행이 됐고, 이러다 보니까 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탈탄소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나 친환경 발전 비중을 좀 많이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6년 사이에 미국에서 이제 신규로 건설 발전을 하고 있는데, 여기 한 88%가 재생에너지 관련된 건설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에너지정보청 자료에 따르면은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발전량의 한 24% 정도가 재생에너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추세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가 발생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5월 달부터 지금 더워지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도 벌써 폭염이 발생을 하면서,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력난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발전소 6곳이 가동을 중단했다라는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가뭄이 지속되면서 수력 발전도 이제 조금 위축이 되고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원전이 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런 원전 같은 경우에도 발전량이 좀 급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이제 석탄 발전 비중이 한 34% 정도로 높은 편인데, 3분기에 유연탄이 필요한 양, 3분기에 필요한 유연탄 양 기준으로 했을 때 한 70% 정도만 좀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했을 때, 날씨가 더워진다라고 하면은 냉방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전력난 이슈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재생에너지나 친환경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필요가 한데, 이렇게 이제 단기적인 이벤트들이 발생을 했을 때 한 번 정도씩 반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련한 기업들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이제 G2 파워라는 기업을 좀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G2 파워 기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 5월 달에 보호 예수가 풀리면서 많은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랑 이번 주에 조금 의미 있는 반등들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G2 파워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관련했을 때 이제 수배 전반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수배 전반 광급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원정용 전력 설비 필수 인증 요건인 Q클래스 품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원전 사업들이 좀 정상화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한 수요도 어느 정도 조금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재생에너지에 관련해서 특별히 점검을 해주셨고 특히나 G2파워를 살펴보자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른 업종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 다른 업종에 또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원전 관련된 주식들 관련주들도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미국과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원전의 원천 기술을 갖고 좀 갈등이 있었는데 이번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좀 이 부분을 원만하게 해결을 하기로 노력을 하기로 협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좀 유럽의 원전 시장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원전에 대한 기술력은 상당히 뛰어난 편입니다. 하지만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원전 사업에 대한 투자들이 좀 주춤했었거든요. 이런 틈새 시장을 좀 이제 러시아나 중국 쪽에 공략을 했었었는데 이렇게 미국이랑 같이 협력을 하게 되면은 향후에 이제 유럽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 원자력 협회 자료를 보게 되면은요, 5월 기준으로 했을 때 유럽 원전은 현재 9기 정도를 건설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이제 32기를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한국 수력 원자력이 4월 21일 날 사업 제안서를 이제 폴란드 원전에 제출을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수주를 하게 되면은 향후에 원전 관련된 것들이 한 번 더 좀 이벤트성으로 상승을 보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은 소형 모듈 원자로라고 해서 SMR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30년 이후에 한 600조 원 규모로 좀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관련 기업들도 좀 살펴보게 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와 협력해서 SMR 건설 사업을 좀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K나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트가 설립한 테라파워와 좀 MOU를 맺고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원자력 사업부를 신설을 하면서 관련 사업을 좀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서 또 특히나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환율인 것 같습니다. 이 최근 시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인데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지지선인 1,300원을 돌파할 거다 이런 전망도 있고 또 그 원인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좀 살펴봐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먼저 이제 5월 2일 날 원달러 환율이 1288원 정도까지 상승을 하면서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달러 상승의 원인을 좀 살펴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무역 수지 적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외국인의 투자자들의 좀 매도가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좀 원자재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또 무역 수지 적자가 발생을 했는데 관세청 자료를 보게 되면은 5월 1일부터 20일 기준으로 했을 때 수출액 기준으로 386억 정도 달러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한 24.1%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수입액 같은 경우에는 434억 4천만 달러 정도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한 37.8%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수출도 늘어났지만 수입액이 훨씬 더 좀 많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는데 3대 에너지원인 원유, 그 다음에 가스, 석탄의 증가가 상당히 좀 가팔랐었고 실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한 98.3% 정도 증가를 하면서 이 부분이 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금 올해 들어서만 누적된 무역 적자가 한 109억 6천만 달러로 증가를 했고요. 이게 3개월 이상 무역 수지가 연속으로 적자된 게 글로벌 금융위기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만큼 아무래도 원재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무역 수지가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달러 상승의 좀 큰 원인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분들의 좀 매도를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게 대외 불확실성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와 미국이나 선진국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이나 선진국들이 조금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매도를 이어가고 있는데 현재 지금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의 이제 누적 순매도를 보게 되면 한 12조 원 되는 금액들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금리 역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금리 역정 같은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빅스텝이라고 해서 50bp를 계속해서 인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계부채나 그다음에 경기 침체 우려 등 여러 가지 또 우려 등이 있다 보니까 50bp까지는 인상을 하지 못하고 25bp 정도를 인상을 하다 보니까 향후에 이제 금리 역전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들이 발생을 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출이 또 외국인 투자 자금의 유출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6월하고 9월에 FOMC 회의 결과가 나오면은 어느 정도 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그리고 공급망이 안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4분기 이후에는 어느 정도 좀 달러가 안정화를 찾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불확실성 요인이 많다 보니까 환율이 좀 불안한 모습이 있었는데요. 향후에 좀 안정화를 찾을 것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난 21일에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외환 시장이 두 차례나 언급이 됐거든요. 이 양국 정상은 외환 시장의 안정성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인정을 했고 긴밀히 협의하기로 약속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흐름에 시장에서는 한미 간 통화 스와프 체결이 구체화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또 형성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외환 시장에 있어서 긴밀히 협력을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언급이 됐던 단어가 통화 스와프입니다. 통화 스와프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국가 사이에서 경제 위기가 발생을 했을 때 각자의 통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가 되겠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원화가 되겠죠. 각자의 통화를 정해진 기간 동안 정해진 가격으로 일단 서로 이제 교환을 하는 거를 통화 스와프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이랑 통화 스와프를 맺었던 게 2008년 서브프라임 때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때 이제 통화 스와프를 체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통화 스와프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좀 급등을 하거나 아니면은 경제 위기가 오거나 혹은 이제 외화 부족이 있을 때 이런 통화 스와프들을 체결을 하기 때문에 보통 통화 스와프를 체결을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화 스와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상설 통화 스와프와 비상설 통화 스와프가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나라가 미국과 체결을 했던 거는 비상설이기 때문에 보통은 좀 경제가 안 좋을 때 맺었던 거고요. 근데 상설 통화 스와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할 때 아무 때나 좀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설 통화 스와프는 사실 물론 뭐 외환 시장의 조금 변동성이 커질 때 긍정적인 시장의 흐름을 시그널을 줄 수는 있지만 개인적으로 좀 바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상설 통화 스와프를 좀 맺으면은 훨씬 더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통화 스와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달러 강세 속에서 관련해서 ETF가 또 수익률이 많다고 하는데 이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계속해서 확대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달러의 투자 매력도 좀 높지 않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주식과 환율은 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분산 투자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달러 자산을 갖고 가시는 것도 충분히 좀 이런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게 달러 환율의 흐름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기업의 매출, 그러니까 수출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주가는 상승하는 흐름을 보입니다.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 좀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출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무역 수지는 또 흑자 전환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달러가 유출되는 것보다는 들어오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달러 공급이 증가를 하게 되고 환율이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게 되는데 지금 시장의 흐름은 조금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분산 투자 관점에서 달러 자산을 갖고 가시는 게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실 때 달러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4가지 정도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외화 예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화 예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예금과 똑같이 달러 자산을 저축을 하시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받으시는 건데 여기서 조금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 환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달러 선물 ETF도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데 달러 선물 ETF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달러 표시 채권을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달러 표시 채권에 투자를 하실 때 아무래도 이제 미 국채 같은 경우가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인 채권을 찾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미국 국채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변동성이 크거나 세금적인 측면을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브라질 국채 같은 경우도 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라질 국채 같은 경우는 현재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있고요. 근데 조금 주의하실 점은 브라질 국채는 아무래도 신흥국 채권이다 보니까 국가 신용도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하고 투자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펀드에 가입을 하실 때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보통 저희가 이제 해외 펀드를 가입을 했을 때는 환 변동성을 좀 피하기 위해서 환해지를 합니다. 그런데 언해지를 하게 되면 이 환 변동성에 그대로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해외 펀드에 투자를 했는데 주식시장 흐름이 좋아서 펀드 수익률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환율까지 만약에 좀 더 올랐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환율 상승에 대한 수익까지 추가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펀드를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환해지가 되지 않는 언해지 상품에 투자하시는 것도 한 가지 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창 지방선거가 진행 중이다 보니까 이 선거를 기점으로 내각이 완성이 되면 어떻게 흘러갈지 좀 투자자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아무래도 본격화되게 되면은 인수위 시절 주목받았던 이 정책 테마주 또 관심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이 출범 후에 새로운 수혜주들이 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내용도 좀 살펴드리면 어떨까요? 네, 일단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정책 수혜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커지는데요. 문재인 정부 시절을 살펴보게 되면은 뭐 신재생 에너지, 그 다음에 대북 정책, 그리고 소부장 관련된 주식 그 섹터가 좀 대표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전, 건설, 플랫폼 기업들의 수혜주로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선반영된 부분들이 있으면서 현재는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발표한 자료들을 보게 되면은 민관 주도 성장을 내걸면서 6대 핵심 산업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에너지, 그 다음에 탄소 중립, 바이오, 그 다음에 방산 우주항공, 뭐 AI 인공지능, 스마트 농업 등을 강조를 했었는데, 저는 이 중에서 좀 살펴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R&D 관련된 것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110대 국정 과제를 발표를 하면서 R&D 관련된 것들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매출액 대비 좀 R&D 투자가 많이 있는 기업들을 좀 살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대표적인 기업들이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인 유진테크나 고영, 그리고 AI 기업인 이제 바이브 컴퍼니 등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통신주 관련된 것들도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전부터 기대감들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좀 심한 고문이죠. 증권사에서는 계속해서 좋아질 거라고 말을 하는데 흐름 자체가 계속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올해 하반기부터는 좀 통신주에 대한 흐름이 좀 좋아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정부에서 2026년에 이제 세계 최초로 6G 기술을 시연을 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2025년까지 한 1916억을 투자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삼성에서도 수주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삼성이 2020년에 버라이즌에서 이제 7조 9천억 규모의 5G 장기 계약을 체결을 했고, 그 다음에 5월 3일에는 이제 미국의 DC 네트워크에서 5G 관련된 수주를 1조 원 규모로 수주를 했는데, 이렇게 대규모 수주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관련 협력 업체나 그 다음에 그런 5G 관련된 업체들이 아무래도 매출이나 이런 데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국내 프라이빗 5G라고 해서 이음 5G가 좀 본격적으로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저도 이제 5G 핸드폰을 쓰고 있는데,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5G를 쓰게 되면 속도가 좀 느리고 끊기다 보니까 4G를 쓰고 있는데, 이게 개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5G에 대한 실감이 많이 안 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5G가 확실히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프라이빗 5G, 그러니까 EM5G 같은 경우는 기업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프라이빗 5G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이제 통신사처럼 정부로부터 주파수로 할당을 받고 직접 기지국 등을 설치를 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는 이유가 이제 첫 번째는 보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테두리 안에서 그 해당되는 기업들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 문제가 훨씬 더 민감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활용도가 좀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것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텐데, 이런 것들을 할 때 아무래도 통신이 끊기면 안 되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속도 면에서도 5G에 대한 수요들이 계속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했을 때 5G에 대한 수요들은 계속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무래도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어느 정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관련된 기업들을 찾아보게 되면은 유무선 장비 업체인 HFR이나 그 다음에 스몰셀 업체인 이제 이노와이어리스 정도를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R&D 관련주 그리고 5G 관련주까지 관심이 유효하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이렇게 관련주를 좀 살펴봤는데 하지만 물가 상승세가 최근에 계속 지속이 되면서 국내 증시도 당분간 좀 불확실성이 네. 짙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당분간 시장이 좀 어두운 전망으로 흘러갈지 궁금해지거든요. 네, 먼저 이제 2020년하고 21년도에 상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장이 좋았었는데, 이때 주식시장에 좀 좋은 흐름을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각국 정부에서 이제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많이 풀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로 이루어지면서 대부분의 자산 가격들이 좀 상승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비 대국이라고 해서 소비가 좀 많은 부분을 지탱을 해주고 있는데요. 최근의 상황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미국도 이제 임금 인상률이 좀 가파른 상태입니다. 그런데 임금 인상률보다 물가 상승률이 더 높다 보니까 가처분 소득들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을 하면서 소비가 좀 많이 좀 감소하고 있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월마트랑 타깃에서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시장 예상치보다 상당히 좀 안 좋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좀 소비가 감소하는 영향들이 좀 컸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이런 소비 모멘텀들이 좀 감소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연결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72% 감소한 344억을 기록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좀 소비 침체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런 유통업체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보면 좀 방어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이 좀 높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 그 소비 침체가 오면서 이런 좀 방어주의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인플레이션 시대 관련해서 많은 좀 종목들 짚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하반기에 예상 코스피 밴드에 대해서 얘기가 좀 많습니다. 이 바닥이다 아니면 바닥이 아니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께서는? 네, 이게 자료를 찾아보게 되면은 증권사 평균 하반기 코스피 밴드가 이제 하단이 2,450포인트 정도 되고요. 상단이 이제 2,890포인트 정도가 되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악재를 이제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악재는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됐지만 호재가 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폭은 좀 제한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고 있지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에 대한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로 좀 경기 침체가 구체화된다라고 하면은 한 2,400포인트도 조금 위태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2,400포인트도 좀 위태로울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시장의 걱정도 되게 많고 6월에 좀 체크해봐야 할 증시 일정들도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이슈들에 주목을 해야 되고 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현재 인플레이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원유이기 때문에 오펙의 원유 시장 보고서를 좀 살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러시아 같은 경우가 이제 전체 원유 생산량의 한 11%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영향으로
유럽에서 이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좀 줄이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을 하면서 러시아 원유 생산이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런 감소분을 좀 대체를 하기 위해서 미국이나 오펙에서 생산량을 늘리고 비축유를 좀 방출을 하고 있지만 좀 턱없이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좀 원유에 대한 그런 상승 흐름은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환율 관련된 것들도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이제 지금 역환율 전쟁이 시작된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2008년 이후에 각국 정부에서는 이제 경제를 좀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조금 환율을 낮추는 정책을 폈습니다. 이렇게 좀 환율이 낮아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좀 수출에 유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환율을 낮추는 정책을 좀 폈었는데요. 지금처럼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국면에서는 오히려 환율이 낮아지게 되면은 무역 수지가 좀 적자가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타나면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달러가 그 공급보다는 그 달러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환율이 또 급등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통화정책 회의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통화정책이 이제 앞으로 ECB랑 그 다음에 일본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요. 현재 유럽 같은 경우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예금금리가 마이너스 한 0.5% 그리고 기준금리는 제로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유럽도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은 한 7.5% 정도로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제 에너지 상승이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은 정해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비용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다른 데 지출해야 되는 것들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소비가 감소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했을 때 7월에는 이제 자산 매입 정책을 좀 종료를 하고 어느 정도 좀 금리 인상에 나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일본은 아직까지는 좀 금리 인상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계속해서 이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좀 유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채도 좀 무제한으로 매입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상대적으로 좀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4월에 이제 CPI가 2.1% 정도 나왔으니까 다른 국가나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조금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엔화 약세가 지속되게 되면은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무역 수지 적자가 계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부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채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금리 상승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글로벌적으로 좀 리스크 요인이 충분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안 하지는 못할 거고 개인적으로는 한 4분기 정도에는 일본에서도 좀 금리 인상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유가와 환율에 대한 부분 좀 체크를 해주셨고 ECB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BOJ 통화정책회의까지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시기 고인플레이션 이렇게 어려운 시기잖아요. 이럴 때 어떤 섹터에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할까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매출과 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업종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자 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이자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이익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조금 자유롭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는 LNF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 부프사 같은 경우에는 파트론, 그리고 리오프닝주 관련해서는 뭐 대한항공과 강원랜드, 그리고 영화관 관련된 주식들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2차 전지 관련주인 LNF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매출이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매출이 5,536억 원으로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280% 정도 증가를 했으니까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한 530억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수주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한 7조 2천억 정도의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 이야기는 향후에도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측면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2분기에는 4만 톤 그리고 4분기에는 3만 톤 정도 추가 생산될 여력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매출이 꾸준히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카메라 부품사 중에서 이제 파트론을 보고 있는데요.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을 이제 생산하는 업체인데, 대부분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업체가 실적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3,599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08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이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파트론에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전자담배 시장에 좀 진출을 하는 부분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요. 세계 관련형 전자담배 시장이 2024년에는 이제 50조 원 정도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이제 EM텍과 이렌텍 같은 경우에 전자담배 매출이 발생을 하면서 이익이 좀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 역시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전자담배 매출이 좀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했을 때 지금도 잘하고 있는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에 전자담배 매출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면은 하반기부터는 실적들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시장에서 관심이 있었고 어느 정도 지금 주가에도 반영된 부분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 중에서 기대 심리에 더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수치가 좀 확인되는 업종이나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항공 쪽에서는 좀 대한항공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재밌는 기사를 하나를 찾았는데, 최근에 그 인천공항 쪽에서 스쿨푸드라는 이제 분식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인천공항 매출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530%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방문객 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향후에 이제 해외 여행객들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 이제 자료를 찾아봤을 때 5월에 이제 여행객 수가 코로나 이후 월간 기준으로 했을 때 좀 최고치를 기록할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연말까지 국제선 운항 규모를 50%까지 좀 회복시킬 거를 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관광객들에 대한 것들의 기대 심리도 여전히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Q도 늘어나고 있는데 P 역시도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인천 뉴 항공권이 이제 330만 원 정도로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근데 이 수치를 제가 찾아보니까 코로나 이전보다도 100만 원 이상 상승한 항공료이기 때문에 매출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카지노에서는 이제 강원랜드를 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카지노 업체들 같은 경우에서 이제 강원랜드가 좀 1분기에 유일한 흑자를 좀 기록했던 것 같은데, 1분기 매출을 보게 되면 전년 동기에 비해서 133% 증가한 이제 2,200억 정도를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5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레저 기업 중에 좀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을 했는데,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희망이나 명월퇴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구조조정이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담배나 도박 같은 경우는 사실 끊는 게 되게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강원랜드가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방문하는 방문객 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업 시간이 20시간으로 이제 복구가 되었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일매출을 한 30억 정도, 주말에는 이제 한 36억 정도의 매출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코로나 이전에 일매출이 한 41억 정도를 기록을 했으니까 코로나 이전 수치를 좀 회복하는 데까지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극장 관련된 주식 관련주들을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 2가 이제 개봉을 하면서 관람객들이 상당히 많이 좀 증가를 했고요.
저도 이제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최근에 이제 범죄도시 2가 상당히 인기를 끄고 있는데 손익분기가 150만 원이었는데 제가 이제 어저께 찾아보니까 380만 원 넘었습니다. 손익분기가 충분히 넘어간 시점이고 향후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 전에 티켓 가격을 상당히 많이 인상을 했었습니다. 티켓 가격은 인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 같은 영화들 같은 경우에 이제 특별관에서 보는 것들이 좀 더 재미있기 때문에 특별관에 대한 좀 관람객들이 증가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매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이제 영화관 입장에서도 이제 과거에 워낙에 안 좋았던 시절에 인력 구조 조정을 시행을 하면서 키오스크를 도입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비용 절감 효과가 좀 발생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도 이제 뭐 주라기 월드, 그 다음에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이정재 감독님이 만든 헌트, 그 다음에 블랙팬서 2 등 기대작들이 좀 대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헐리우드 대작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관에서 관람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익률 개선에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극장 관련된 종목이나 이제 그 제작사 관련된 것들은 영화 개봉을 하거나 하게 되면 이제 이벤트성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체크들을 꾸준히 하시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의 LNF 짚어주셨고요. 또 카메라 부품주의 파트론, 그리고 최근에 펜트업 수요로 인해서 보복 심리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에도 관심이 유효하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강희 대표님과 함께 이 증시 리뷰 이슈 좀 체크를 해봤고 6월과 하반기 전망까지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또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게 5월에 이어서 6월도 실적 장세가 좀 이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지수보다는 좀 개별 종목 위주로 움직이는 흐름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 이제 굵직한 뭐 FOMC 회의나 우리나라 통화정책 회의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경제 정책들이 어떻게 발표가 되고 결정이 되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들이 좀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접근을 하실 때는 꼭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좀 시장 상황이 불안한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시장에 접근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이렇게 증시 리뷰 그리고 6월 하반기 전망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똑같은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힘나는 소식 들고 올 테니까 내일도 많이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